자, 사회 부흥의 실마리인 통계학 4장을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뭐 첫 표지가 엉뚱한 것 같지만 이게 도시의 많은 인구가 실제로는 이 통계학의 기초 자료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런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표지 화면으로 잡아준 거예요. 자, 첫 절, 자료로 미래를 예측한다. 매일 여러분들이 보는 신문이나 TV의 많은 기사 가운데 통계 자료나 그래프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 이유는 그런 많은 사건이나 내용을 설명할 때 그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 장의 그래프나 표가 독자에게 훨씬 더 큰 신뢰를 주며 또 한눈에 그 상황을 이해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그 편리한 수학적 기법은 언제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는지를 이번 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숫자의 표. 자, 이전에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매스매틱스를 에리스매틱, 산술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럼 산술은 뭐냐? 산술은 뭐냐?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뭐 가감승제 또 그리고 그냥 간단한 데이터들 이거를 이제 이분은 소박한 수학이라고 했는데 수학 중에서도 아주 그 심플한 그리고 뭐 단순한 있는데 그 이유는 17세기가 돼서야 비로소 스태티스틱스가 탄생했다고 하면 일반인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수학이 5,000년 역사가 있는 건데 그 통계도 뭐 옛날부터도 그 데이터들이 있었을 거고 그거로부터 뭐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유추도 하고 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훨씬 역사가 더 길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산술, 그러니까 에리스매틱과 매스매틱스 사이에는 어떤 그럼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17세기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봅시다. 오래된 건축물인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중국의 만리장성, 또 로마의 위대한 건축물들에서부터 이 수많은 사람들의 주거나 식량, 의류, 또 소, 말뿐만 아니라 건축 자재의 수집, 정비, 관리 이런 걸 하려면 당연히 숫자표가 필요했을 것이고 통계적 기법도 이용하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통계학이 이때부터 오래전부터 사용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왜 통계학의 시작을 17세기 이후로 보느냐 하면 17세기 이전에 그런 그 숫자표들과 17세기 이후의 스태티스틱스와의 그러면 그 데피니션의 차이가 뭐냐 그걸 규정하면은 영어로는 산술은 에리스매틱, 수학은 매스매틱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산술이라는 용어가 산수라고 바뀐 것이 1940년대 수학교육 개선운동에서 이제 시작된 거였고 그리고 이런 이제 이 변화, 그러니까 수학을 부르는 용어가 바뀌는 것들. 우리도 옛날에는 조선시대는 산학이라고 했고 그 다음엔 산수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은 수학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런 그 변화, 데피니션의 그 용어의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걸 통계학 쪽에서 본다면, 이 산술과 수학의 차이는 17세기 이전에는 단순히 숫자의 표는 아직 학문이 아니라, 그냥 숫자의 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소박한 통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숫자의 표를 그야말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하는 과학적인 기법이 들어가서 스태티스틱스로 디파인 되는 것은 이제 그런 과학적인 기법이 적용되면서 부터라는 거예요. 자, 통계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5개 과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료의 수집과 분류, 두 번째는 분류된 자료를 표나 그래프로 정리,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부터 거기서부터 특성을 분석하고 결과를 예측하고 그리고 추론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추론을 검사하여 증명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고대의 통계표는 이 5개의 단계 중에 1단계,
머무는 거고, 그 다음 단계, 검증도 없었고, 또 추론도 없었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냥 표로 나타난 거에서부터 이제 이런 표를 만드는 지금 의도는 여기서부터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뭐, 우리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2005년도, 우리나라의 인구를 보면 남자하고 여자가 나이별로 쭉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전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또 나이가 적은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렇게 보면은 점점, 그 1955년도 또 2005년도를 비교해 보면 1955년도에는 이 위쪽에 남자들이 적었죠. 근데 2005년에는 남자가 훨씬 많아진 거죠. 뭐 이유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이때는 전쟁이 있었고, 일제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또 6.25 전쟁이 있었고, 그러니까 남자가 많이 죽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가 적을 수밖에 없지. 그리고 남자 선호도 있었고. 그러니까 남자가 이때는 적었으니까 그때는 남자가 대우를 받을 수가 있었지. 근데 지금은 보면 이때에 비하면 거의 2배로 늘어나 있잖아요, 남자가. 그러니까 남자 가치가 옛날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이 사실 당연한 거라고. 자, 그 다음 2005년 쌀 생산량을 보면은 이렇게 쌀 생산량이 이렇게 그러니까 쌀 생산량들이 지금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생산량, 소비량하고 비교하면 어느 나라가 부족한 나라가 나오니까 이제 수입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 또 여력이 있는 나라가 어디냐 하는 것들을 예측할 수 있을 거고. 또 인구 100명당 인터넷 데이터. 어쨌든 이건 데이터의 표일 뿐이야. 이제 표로부터 여러 가지를 이제 예측을 하고 그걸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통계가 되기야. 통계를 학문으로 만든 그 도구는 무엇인가? 한 장의 숫자의 표만으로는 어떤 것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이런 매월 또는 매년과 같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모집된 많은 자료를 비교하고 또 관련된 다른 종류의 자료들과 비교하면서 서로 다른 그런 그 변화를 발견하는 것 같은 연구는 정지 상황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이 동적인 상태에 대한 연구, 이 시계열, 마커 프로세스, 시계열적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현상의 실태나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근대 통계학을 특징 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프,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그래프는 16세기 이후에 소개된 그런 아이디어고, 그 그래프의 종류로는 뭐 띠그래프, 원그래프, 뭐 막대그래프, 뭐 히스토그램, 뭐 꺾은선 그래프, 뭐 다양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현대는 전반적으로 시각적 효과가 강조되므로 통계사항을 그래프로 표시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또 연구되어 유력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고 또 될 것입니다. 일본의 한 예를 보면 그 수능 시험 같이 또는 그 학년별 학력 평가 시험에서 어떤 선택 과목에서 평균 차가 20점 이내인 때에는 가산점을 주는 것 같은 특별 조작을 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어떤 과목하고 어떤 과목, 선택 과목이 물리가 있고 생물이 있고 뭐 하다면 이 평균 차이가 어느 만큼 20점 이상 벌어지면 적절하게 그걸 수정해서 이거를 공평하게 만들어주지만 뭐 평균 20점, 100점 만점에 20점 정도 차이 나는 것까지는 그냥 그럴 수도 있다 하고 인정해 준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결론들, 즉 20점 이내의 과목별 평균 점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경우도 이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입 수능 시험에서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보고서를 봅시다. 여기서는 그 차이나 비례의 분석이나 판단을 신중히 해야 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자, 여기 몇 가지가. 먼저 이제 뭐 통계를 구현하는 도구로 구조 그래프 또 계열 그래프 뭐 등등이 다양하게 있고. 근데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그래프들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GDP 통계에 관한 정치적 산술, 뭐 건강에 관한 정보가 많고 황실의 연못, 뭐 커피 위의 원인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 수도 없이 많은 이런 표들이 나오고 그런 그 통계에 근거한 그런 설명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 같은 그래프를 보고도 아차 잘못하면은 엉터리 결론들을 얼마든지 유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검증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통계학.
통계학. 자, 통계학을 얘기하려면 이 런던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런던의 발전과 전염병, 18세기까지 후진국이던 일본이 왜 발전 모델로 영국을 택했냐? 후진국이던 일본은 자기 좁은 섬나라고, 또 왕실이 있고, 뭐 등등. 그리고 여러 나라 중에서 그 당시에 영국이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였기도 했지만 자기들이 하고 비슷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모델로 영국을 삼았던 겁니다. 뭐 거기에는 해군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이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런던에 먼저 이제 차례로 유학을 국가에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수도 런던이 크게 발전하여 세계 각국의 사람과 물자들이 몰려들면서 사람들이 많이 도시에 몰려드니까 도시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는데 사람들은 마구 몰려드니까 전염병인 패스트, 콜레라 등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한 번 생기면 빨리 퍼지고 피해도 커지고 하니까 이게 큰 고민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니까 그 1517년부터 매년 월말에 시에서 사망표를 발행했습니다. 누가 올해 런던에서 몇 명씩 죽어나간다, 몇 살인 사람이 뭐 등등. 이때 상인인 그랜트가 우연히 이 사망표에 관심을 갖고 이 한 장의 사망표만 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한번 지난 60년 동안의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그 자료집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쭉 60년 동안의 변화를 보니까 이 사망률은 계절에 따라서 어떤 계절에 많이 죽고 어떤 계절에 사람들이 더 덜 죽더라. 또 뭐 도시의 사망률이 지방의 사망률보다 더 높더라. 뭐 등등 하는 결론을 얻게 되고 책을 씁니다. 사망표에 관한 자연적 및 정치적 관찰이란 책을 1662년에 씁니다. 이 책이 근대 통계학을 탄생하게 하는 책입니다. 자, 영국의 수도 런던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해보죠. 영국은 이제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고, 민족도 뭐 여러 가지 뭐 스코틀랜드, 뭐 브리튼, 뭐 아일랜드, 뭐 등등 여러 부족도 다른데 어쨌든 앵글로색슨족이 주로 거주하는 7개 왕국으로 형성된 유나이티드 킹덤이고, 그리고 민족은 뭐 하약 백색이고 뭐 고고학자가 많고 탐험가가 많고 뭐 등등 아주 영국 신사라고 불리고, 일본과 영국을 비교하면 국토 면적은 24만 제곱킬로미터와 38만 제곱킬로미터. 근데 일본에는 3분의 2가 산이라서 뭐 실제 수준이랑은 비슷하고, 인구는 영국보다 일본이 2배쯤 많고 뭐 하는 식으로. 그러고 근데 이제 여기서 런던과 그 교회, 런던은 위치가 북위 52도고 뭐 역사는 뭐 고대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지배를 당했었고, 뭐 7개 왕국의 시대에도 군사상 런던은 거점이었고, 자, 그리고 버킹엄 궁전은 여기 템스강 옆쪽에 있고, 국회의사당이 그 옆에 있고, 뭐 워털루역은 여기 있고, 뭐 등등, 그리니치 천문대는 여기 있고, 히드로 공항은 이쪽에 있고. 이 사진을 한번 보면은 여기가 좀 자세히 보일 수 있겠죠. 실제로 뭐 가서 찍은 사진보다 이게 이제 버킹엄 궁전이고, 버킹엄 궁전 앞에 여기가 이제 이 담입니다. 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드의 서로 교체 시기 이제 주기적으로 있고, 사람들은 이 궁전 여기 앞에 분수인데 이 분수 앞에 둘러 앉아서 이제 변화를 보고, 여기는 가든이 있고 국회의사당이 이쪽에 있고 템스강이 이쪽에 있고 뭐 등등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런던이 14세기부터 직물 수출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 당시 14세기 인구가 5만 명입니다. 14세기면 우리가 조선시대 때인데, 조선시대 아마 서울이 5만 명보다는 더 많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큰 도시가 아니었던 겁니다, 영국도. 16세기에 엘리자베스 여왕 1세에는 인구가 한 20명 정도, 한 200년 사이에 20명 정도 늘어나고, 그리고 17세기 말부터 이게 그 작은 도시에 사람들이 막 모이고 이제 슬럼화되고 그러니까 지저분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부유층들이 좀 도시에서 외곽으로, 서버번으로 이제 이사 갑니다. 그래서 시가지 주변, 그러니까 도심의 바깥에 분당이든지 뭐 이런 식으로 신도시 쪽으로 가서 집을 지으면서 쾌적한 교외 거주 공간을 만듭니다. 근데 이게 분당같이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라 적당히,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다닐만한 그런 거리가 되면서, 그러면서
그러면서 시가 이제 그러니까 그 다 큰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메트로폴리탄, 이렇게 큰 대도시들이 이제